예를 들어 얘는 나중에 유튜버로 잘 클 것 같아. 얘는 나중에 음식 잘 만드는 친구가 될 것 같아. 그럼 그거의 기본적인 역량이 뭐냐? 인간에 대한 배려심. 왜? 나중에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샘 알트만이 월드코인이라는 걸 내놨잖아요. 일론 머스크 어때요? 나도 도지코인 좀 샀었는데 뭐 이러고 비트코인도 상당히 엄청 보유하고 있대. 2019년에 물론 팔긴 했지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메타버스 세계의 깨움을 체험한 애들은 전부 그때 코인으로 거래를 했죠. 그러니까 얘들한테는 이게 편한 거예요. 아니 왜 화폐를 쓰지? 그럼 디지털 세계가 확산되고 내가 전 세계의 플랫폼으로 모든 거래가 된다고 한다면 기축통화 하나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가 쓰일까요? 뭔가 코인일 거라는. 제가 비트코인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코인의 형태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인간의 어떤 뭐 단순 작업이든 아니면 인간이 뭐 단순 작업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틀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 A냐 B냐 이런 것들 하는 거는 이제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AI 쪽에서. 맞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에는 이제 대다수의 인간의 직업을 없애는 쪽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주 뭐 소수의 뭐 천재나 아니면 아주 뭐 경쟁력 있는 분들은 뭐 수천 명의 돈을 혼자서 다 벌겠지만 반대로 그렇게 수천 명의 직업이 다 없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 이제 하층민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양극화 얘기도 나오는데 이 기술 발전이 마냥 좋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디지털 양극화로 가는 건 우리가 경험했던 부분이죠. IT나 디지털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을 잘 벌고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또 격차가 조금 해소됐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시대에는 소비자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즉 대중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기업은 생존하기 어려워요. 그게 ESG의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을 너무 폭식해. 그리고 되게 이기적이 돼.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잔치만 해. 이런 기업은 인기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기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인 뭐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아예 보편화시켜서 환경에 대한 기여, 사회에 대한 기여, 도덕적 경영을 의무화하자. 그게 ESG의 실천 정신이거든요. 이게 왜 나왔겠어요? 옛날에는 환경에 기여하려고 사업하냐? 그죠? 그렇죠. 돈 벌려고 사업하지? 뭐, 근데 지금은 ESG가 메인 기업들의 핵심이 됐죠.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서로 균형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환경에 기여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 기여하고 이래갖고는 이익의 규모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AI 기업이 그걸 다 독식하는 순간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소비자들의 저항이 크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비도덕적이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피크고 버블이 꼈으니까 또 쟁탈전이 벌어졌죠. 심지어 100억 넘는 연봉을 받는 AI 엔지니어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싹 내려오고 또 보편적으로 안정화된 어떤 시스템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 여전히 결국 그 선택의 기로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뭐 이거는 플랫폼이나 AI나 뭐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일반 대중이 좀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사실 좀 참고할 만한 사례 중에 하나가 중국이 그 휴머노이드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조업을 혁신하려면 로봇이 필연적이거든요. 뭐 걔네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3,500만 대를 만들어서 투입하겠다 그랬어요. 당연히 질문을 하죠. 지금도 중국의 청년들 실업률이 높아서 걱정이라면서 그 로봇이 등장하면 실업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지금 중국의 청년들이 실업률이 높은 이유가 그런 단순 조립 이렇게 미래에 아무런 발전이 기대되지 않는 작업을 안 하려고 해서 문제가 더 큰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뭐 동남아에서 데려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농업을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외국에서 우리가 오는 것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럼 걔들을 어떻게 혁신해야 되느냐? 이 로봇들을 더 발전시켜서 얘들이 미래의 제조업을 이 로봇 노동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맞는 얘기 같죠? 아니 어차피 안 할 건데. 어차피 안 할 건데. 어차피 안 할 건데. 그래서 그런 대답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IT 양극화가 있었듯이 결국 AI 양극화도 발생할 텐데 그럼 AI 양극화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 어차피 저는 자본은 이미 양극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것이 한 바퀴 돌아야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코카콜라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뭐 전통적인 어마어마한 부자 기업들이.
그걸 IT가 어느 정도 순환시킨 거죠. 세대 간의 교체를 일으키고 결국 그거에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전통적인 부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IT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익히고 새로운 기술에 도전했던 젊은 청년들이 그 혁신을 통해서 부를 어떻게 보면 한 곳에 고여있던 부를 순환시킨 거죠. 네. 그걸 거부한 게 유럽이죠. 그렇죠. 맞죠? 요즘에 자주성가 뭐 신흥 세계적 부자들은 다 IT니까. 그러니까 그럼 AI가 또 그렇게 되겠네. 그럼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 거대한 관점에서 보면 부의 순환을 일으키는 거고 그게 결국 그 순환이 일어난 데가 혁신을 주도하니까 세계적인 부는 다 모아지겠죠. 그러면 그 내에서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어차피 혼자 사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미 국경에 대한 의미도 없어졌고 한다 그러면 결국 AI, 디지털 이런 것들을 잘 확보해서 제조업도 혁신을 하고 뭘 하고 이랬을 때 축적되는 부가 높아지니까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북유럽 국가의 복지를 거기 국민소득이 높아서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결국 그런 체제로 가는 게 필요하고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철학적으로나 정치학적으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우리한테는 해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 항상 이런 질문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뭐 저도 이제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막 가르치고 교육을 하는 부모님들은 지금 걱정이 진짜 많거든요. 네. 이미 다 키웠으면 뭐 알아서 살아야 하겠지만 애들 이제 뭐 10살 뭐 8살 이런 친구들은 앞으로 뭔가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챗GPT 같은 거 한번 보면은 야, 이거 뭐 앞으로 이제 수학 문제 잘 푼다고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뭐 직업이 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들도 막 듣잖아요. 뭔가 그 뭐 좀 이쪽 방향으로 다들 가곤 있지만 이거 나중에 좀 위험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직업군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뭐랄까 미래가 좀 불투명한, 좀 불안한 이런 거가 있을까요? 결국은 저는 생각하는 힘이 결정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책이 큰 역할을 했죠. 생각의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릴 때 호기심을 갖고 막 이것저것을 해봐요. 그랬더니 나는 뭐 예를 들어 음악이 좋더라. 나는 미술이 좋더라. 난 체육이 좋더라. 난 수학이 좋더라. 나는 과학이 좋더라. 탐구를 하고 깊이 빠져서 그거에서 생각을 이제 체계를 만들기 시작하죠. 수학을 잘하고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미래를 바꿀까? 적어도요. 코딩을 하거나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학적 사고체가 되게 잘 먹혀요. 그러니까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이더리움을 창시한 친구도 수학의 천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학을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개선하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1살 때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살 때 얘가 수학을 잘하네. 그럼 너는 후엔카를 뭐 문제를 풀도록 해라. 미제를 풀도록. 이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나중에 필스 메달을 받는 훌륭한 수학자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전통적 사고만 얘기하는데 얘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비트코인하고 접목해 봤더니 비트코인을 개선한 이더리움이라는 걸 만들 수 있겠네. 그 논문을 15살 때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도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얘가 너무 기특하고 수학을 잘하니까 계속 치열업을 해준 거예요. 우리는 중3 때 뭐 논문 쓰면 부모가 써준 거 아니야 의심하고 뭐 그걸 이용했다 그러면 수사 대상으로 막 삼고 이러잖아요. 검찰 가야 그런 세계관을 버리잖아요. 네.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신 그걸 자기가 애들이 스스로를 개발하고 뛰어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대신 저는 앞으로의 디지털 세계는 더 휴머니티가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를 배우는 거, 그런 휴머니티가 갖고 있는 것이 뭐가 중요한지를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가 돈 벌어서 먹고 살게 하려면 어떤 기술을 가르쳐야 될까만 볼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결국 제가 그랬잖아요. 선택을 받아야 된다. 구독과 좋아요가 있어야 성공하는 것처럼 그 근간을 밑에 애들한테 착실히 깔아주고 거기서 저마다의 역량을 한번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어릴 때 교육에 제일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뭐 암기 이런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요새 뭐 스포츠 스타다, 뭐 네. 연예인이다. 어릴 때 인간성 나빴다, 학폭했다 그러면 그렇죠. 여지없이 네. 아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여지없이 힘들어지잖아요. 그게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지면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중이 왕이 됐어요. 그거 보면 이게 도덕적 기준은 그러면서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대중들이 요구하는 휴머니티의 기준에 내가 좀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대중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진 무언가 그 디바이스가 됐건 칩이 됐건 아니면
아니면 서비스가 됐건 아니면 예술 작품이 됐건 그런 거를 감각적으로 끌어낼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뭔가 막 공부 잘하고 시험만 잘 보면은 뭐 약간 좀 인성 문제 있어도 막 다 우쭈쭈 해줬는데 이런 쪽으로 가면 이제 안 된다 이제. 어렵죠. 오히려 어렵죠. 이제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이해가 높고 어떤 뭐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맞습니다. 뭔가 이런 쪽으로 교육을 맞습니다. 시켜야 된다는 거네요. 네. 물론 어떤 전문 특화된 분야에 천재적인 역량을 가지게 됐다. 저는 이 그룹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바이오에 내가 네. 천재야, 코딩에 천재야, 뭐 다 잘 돼요. 걱정하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그걸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앞으로 그래도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려면 AI 시대에 있어서 야 우리 애가 공부는 진짜 싫어하는데 큰일 났어.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사실 왜냐하면 공부라는 카테고리는요 상위 0.1%가 두드러지게 잘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는 걸 어떻게 해? 네. 그 인류가 그렇잖아요. 그게 재밌는 사람은 그렇게 계속 키워주면 좋은 거고요. 그런 시대에 훌륭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AI의 이 장점이라고 보는 거고 다른 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나아진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는 나중에 유튜버로 잘 클 것 같아. 얘는 나중에 음식 잘 만드는 친구가 될 것 같아. 그럼 그거의 기본적인 역량이 뭐냐? 인간에 대한 배려심. 왜? 나중에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휴머니티, 따뜻한 배려심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를 아는 느낌적인 느낌 이런 요소들이 훨씬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결국에 내 거를 사줄 사람은 AI나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여기 이제 수단일 뿐이고 이제 맞습니다. 결국에 이제 소비자에 맞습니다.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하자. 방금 아까 이제 부테린 얘기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코인 쪽도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네. 어찌됐든 지금 또 코인이 뭐 좀 내려갔다가 다시 또 막 반등하고 뭐 지금 미국 대선 때문에 뭐 앞으로 뭐 또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거든요. 이 미래 산업과 어떤 비트코인 간의 어떤 상관관계가 어떤 건지 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냥 따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건 무조건 필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건지. 세계에서 가장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축통화 달러예요. 다 찍어내면 돼 지네는. 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그거의 문제점을 지목하고 탄생한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전 세계 상황을 봤더니 비트코인이 기축통화로서는 괜찮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 돈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내가 달러를 가진 게 얼만데 미국도 그렇죠. 야 이걸로 다 통치자 그러면 특히 예전에는 중국이 비트코인을 엄청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굴자가 많으니까 야 이러면 기축통화 역할을 뺏기는 건데 그걸 안 하죠. 그래서 사실은 미래가 어둡다 그랬는데 세대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샘 알트만이 월드코인이라는 걸 내놨잖아요. 아니 그게 뭐라고 지가 그거에 더 신경을 써 지금 오픈 AI의 AI 프로그램 개발보다 그게 더 관심 높고 열심히 홍보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어때요? 나도 도지코인 좀 샀었는데 뭐 이러고 비트코인도 상당히 엄청 보유하고 있어요. 2019년에 물론 팔긴 했지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메타버스 세계의 깨움을 체험한 애들은 전부 그때 코인으로 거래를 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들한테는 이게 편한 거예요. 아니 왜 화폐를 쓰지? 그럼 디지털 세계가 확산되고 내가 전 세계 플랫폼으로 모든 거래가 된다고 한다면 기축통화 하나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가 쓰일까요? 비트코인이다. 뭔가 코인일 거라는 거예요. 제가 비트코인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코인의 형태일 거다. 그리고 그거에 동의해 주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진다면 결국 글로 넘어가지 않을까? 물론 미국이 패권 국가 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화폐 체계로 가더라도 충분한 우위를 가질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미국이 주도해서 간다 그러면 그때 넘어갈 텐데 전부 그걸 주도하는 디지털 혁명의 핵심도 결국 미국이니까 디지털 인프라가 뛰어난 나라에서 헤게모니를 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고 미중 패권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되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면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패권까지 뭐 이제 따지면 너무 또 복잡하기도 하고 기축통화까지는 또 멀다고 생각하면 사실 지금의 어떤 포지션은 뭐 그냥 디지털 금이다 정도. 그러니까 자산 축적을 하고 저장하는 건데 어쨌든 편하게 옮길 수 있고 뭐 보관의 어떤 도난의 위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디지털 금 정도 포지션까지는 사람들이 좀 이제 인정을 많이 한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저도 그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 그 다음이 어떻게 이걸 인식하느냐에 따라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세대가 바뀔수록 이거에 대한 그 이해도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건 완전 사기야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질 거고, 야 이게 이런 정도면 가능성이 있어.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은 제가 볼 때는 위험성이 되게 높은 것들도 많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뭐 기축 통화에 해당되는 코인들은 어느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 시총이 뭐 앞으로 뭐 이제 비트코인 보면 한 10배 정도 올라가야지 뭐 금 시총을 넘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네. 뭐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 금보다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단순히 봤을 때 편하고 뭐 복제 가능성도 없고 뭐 보관도 편하고 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금이 아니라 금 자체를 넘어간 자산으로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상당 부분 동의하는데 그러려면 시간은 오래 걸릴 거라고 봅니다. 단기간에는 안 네. 된다. 단기간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뭐랄까요, 뭐 기득권 이런 데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시간이 오래 맞습니다. 걸린다. 세계관이 전환돼야 되는데 지금의 네. 지세대가 주력 세대가 될 때쯤 그들이 부를 많이 누릴 때쯤 그게 된다고 봐요. 사실 이 문명이 디지털로 바뀐 것도 코로나도 큰 역할을 했지만 네. 젊은 세대가 주력 세대가 되면서 디지털 세대가 주력 세대가 되면서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되게 심해지는 거죠. 그럼 보통 세대가 한 30년 정도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한 이제 AI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 한 2, 30년은 더 지나야 뭔가 좀 그렇게 좀 코인은 네.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네. AI는 인터넷 그게 세대들이니까. 되었던 게 24년 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한 또 절반으로 준다 그러면 한 15년 후에는 AI가 매우 보편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차 산업이든 이제 이런 IT 기반의 산업에서는 당연히 어떤 이제 거래 수단이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달러나 뭐 환전하고 이러느니 그냥 바로 팍팍팍 보내는 이런 게 이제 또 시대의 어떤 흐름이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머니 트렌드 또 2025 또 책도 또 나왔는데 올해가 이제 거의 다 갔죠 이제. 그러면 이제 내년을 또 대비하셔야 될 텐데 그 25년의 AI 분야는 뭐 어떤 해다 뭐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이제 어느 정도 버블이 정리되고 또 한 번의 점프를 준비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 올해의 속도를 보면 실제 실무적인 응용의 어떤 사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시작되는 첫 해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이제 유의미하게 뭔가 작동하는 것들을 많이 느낄 것이다. 맞습니다. AI가. 네, 실생활, 업무 여러 가지 측면에서 AI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걸 주도하는 게 저는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네. 학생들이 너무 잘 써요. 그리고 이제 쓰기 시작한 사람과 안 쓴 사람의 약간 벌써 갭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70세 된 작가분이 자기 소설 쓰는데 거기 들어가는 그림 같은 것들을 막 만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이제 돈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학생 알바로 고용을 해서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을 소개시켜줬어요. 대학생 알바가 아니라 이제 어른 알바를 네.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분한테 GPT-4 가르쳐드리고 그걸로 사파 그리고 그림 그리고 하는데 자기가 시간 가는 줄 모른대요. 아. 그리고 자기가 쓴 스토리에 그걸 계속 만들어서 입히는 거잖아요. 너무 재밌고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내가 나이 들었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확장되는 거를 깨닫게 되신 거죠. 네. 거기다가 뭐 음악도 할 수 있고 말씀 봐 이거를 뭐 내가 대사를 써서 줄여서 1분 쇼츠로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네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걸로 봐서 아 그걸 하신 분들이 본격적인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2025년에는 뭐 젊은 애들은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실용화된 사례들이 등장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제 뭐 저는 1인 이렇게 기업이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기술이 제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기술은 이제 어디서든 구할 수 있고 이제 보조적인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본인의 어떤 뭐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이런 게 현실로 이제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한 해가 되는 시작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웹소설을 챗GPT로 막 써서 하는 사람은 수백 수천 명이 되겠지만 네. 거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그거죠. 진짜 인간이 좋아할 소설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겠죠. 그러겠죠. 그 기준이 뭘까요? 그게 구독과 좋아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인문학으로 간다.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 네, 네. 그쪽이 어찌 보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또 분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성균관대 최재봉 교수님 모시고 이제 다가올 미래에 우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기술의 변화가 이제 엄청나게 빠른데 그 안에서도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뭔지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